네, 2024년 투자 전략 미리 세워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이재만 글로벌 투자 분석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2024년 내년도 전망하면 항상 상도하전이야, 어떠냐 이런 거 먼저 여쭤보잖아요. 밴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 네,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우선 약간 그 패턴 형태로 좀 네. 생각을 하면 좀 W자형의 약간 U자형에 예. 좀 가깝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일 거고 대신 그 조정은 좀 2분기까지 내년 2분기까지 생각하면 이제 주식의 비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예. 근데 아마 이제 금리를 실제로 연준이 인하를 하게 되면 한 번의 가격 조정 정도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올라갈 때는 이제 유동성 효과 이런 것들을 네.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W형을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분석들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증권사에서는 하반기에 2번 할 것이다. 어디에서는 3월부터 시작해서 4번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쪽이 생각하는 예. 내년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6월 정도쯤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6월 달에 한 번 하게 되고 9월 달에 한 번 해서 2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 폭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네. 25bp씩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 50bp 정도의 금리 인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기별로 흐름을 지금 분석을 하셨는데 경기 측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전체적으로 좀 연초에 좀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예. 생각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 관련해서 자금 경색 위기가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달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4월이긴 합니다만 기업들의 회사채 만기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조금 크레딧 위험, 신용 위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위기가 생기면 대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그렇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이 만들어낼 수 있는 2분기의 상승 효과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6월에 기준금리를 연준이 인하를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왜 인하할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화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둔화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당시에는 한 번쯤 지수가 반영을 할 거다. 네. 가격 조정으로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3분기 초 정도까지는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인 과정에서 그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즉 유동성 확장 효과로 좀 이어지게 되면서 지수 상승을 다시 한번 이끄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분기별 전체 흐름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경기가 좀 좋지 않으면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소비 경기는 지금 꺾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미국의 소비의 여력 자체가 그렇게 이전보다 크지 않을 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의 저축률도 크게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DSR이라고 하죠. 왜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부채 부담 상환율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3분기 데이터, 올해 3분기 데이터들이 미국의 소비 경기, 미국의 GDP 이런 것들이 거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정도까지는 미국의 GDP 성장률 그리고 소비 지출 증가율이 이게 QOQ로 연유화한다고 하죠. 이게 대략적으로 1%가 최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를 앞둔 상반기에 또 증시가 좀 경기 이슈로 인해서 출렁일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이 이에 따라서 나타날 걸로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미국 증시하고 거의 예. 패턴은 약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률에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상반기의 수익률은 코스피보다는 S&P 500이 조금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은 네.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S&P 500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반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S&P 500 같은 경우는 상반기 정도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 네.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기업들 자체가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전체 한 9% 정도의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감안을 해서 좀 계산을 하게 되면 상반기 기대 수익률은 10%가 조금 안 되는 한 8% 정도 내외 정도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의 수익 증가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우선 현재 추정치만을 놓고 본다라고 네. 하게 되면 대부분 내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건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은 적자죠. 근데 내년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한 45조 원 정도의 흑자를 네. 보고 있으니까 전체 우리나라 내년 영업이익이 한 코스피 기준으로 90조 원 정도 증액을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47조 원은 반도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다음으로 이익 기여도가 큰 거는 유틸리티 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을 네. 비롯한 유틸리티 쪽이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또 이익 증가 기여도가 큰 게 이제 화학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정유 이런 쪽들도 상당히 이익 기여도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수가 한 번쯤 기준금리 인하에 의해서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 반등을 할 때는 이게 이익 증가율을 따라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또 기대 수익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3분기 초에 가격 조정이 발생을 하고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년 하반기 오히려 4분기 정도에는 S&P 500보다는 코스피의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생각.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 자체가 S&P 500은 내년 하반기가 상반기 되면 한 8% 정도, 그러니까 한국은 18% 정도 코스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해서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그 근거로 EPS 증가율을 꼽아주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주도주 이익 증가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라면서 뭐 포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차트를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 기준금리를 첫 번째 인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지수가 가격 조정을 받는 건 예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내외의 지수의 조정이 있죠. 굉장히 네. 큰 가격 조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한번 이런 형태의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 확장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이게 유동성 장세하고 실적 장세가 따로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비슷한 시기에 같이 맞춰오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건 모두 다 그 시대의 이익을 가장 크게 증가시켰던 종목들, 업종들이 여기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2000년대 초반에는 왜 시클리컬들이었죠. 예를 들면 포스코와 같은 철강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현대차와 같은 소비재 기업들이 이익 증가가 가장 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셨던 금리 인하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도 당시일 텐데 그 당시에도 또 주도주가 한번 바뀌게 되죠. 네.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들로. 근데 그 잘 보시게 되면 업종은 다 달라져 있을 수 있어도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쪽들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는 주도주의 역할을 했다는 건 크게 다르지 않은 공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또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과거의 사례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년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이제 내년은 기준금리 인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큰 화두가 되긴 할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시기를 예측한다는 게 저희 쪽이 갖고 있는 생각이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이전까지에 대한 생각들을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 어떤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될까냐는 고민. 근데 이거는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은 좀 낮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영업이익률은 높고 왜냐하면 금리가 높을 때도 수익성을 지킨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되니까요. 그리고 항상 순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업종들이 좋을 거라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기업들의 특징은 대부분 다 잉여현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주고 기업들에게 귀속되는 현금. 이게 어느 정도의 증가율을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잉여현금 흐름 증가율까지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한국은 이런 조건들을 대부분 만족하는 업종들이 누굴까냐라는 건 우선 일반적으로 아시는 반도체와 IT 하드웨어는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이런 쪽들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업종입니다. 화학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게 프리캐시플로우, 즉 잉여현금 흐름 자체는 적자긴 합니다만 그 적자 폭이 올해보단 내년이 축소될 가능성. 한 6개 정도의 업종이 내년에 보실 수 있는, 즉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에 이 투자의 사이클 그리고 투자의 전략까지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만 글로벌 투자 분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